한양의 봄은 화사한 듯하면서도 음울했다. 꽃잎은 난리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건 늘 피곤한 한숨과 권세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기와가 촘촘히 얽힌 거대한 관저 한 채. 그곳은 조정의 중신 최승호 대감의 집이었다. 김연화. 그 집의 안주인이자 김씨 명문가의 따님. 매일같이 삼삼오오 모인 여종들의 무릎 위에서 자수를 놓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교했으나 눈길은 늘 창밖에 멈춰 있었다. 그 창 너머로는 남편 최승호가 즐겨 머무는 별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기녀 혜지가 머물고 있었다. 마님, 바느질 그만하시지요. 손가락 다 닳겠사옵니다. 곁에 있던 소라는 연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러나 연화는 미소도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 묵은 한이 살짝 배어 있었고 그 고요한 얼굴엔 결코 녹지 않을 얼음 같은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연화는 본디 영고처럼 자란 여자였다. 김씨 집안의 귀한 딸로 소녀 시절엔 학문과 시문에도 능해 이름난 사대부들의 칭송을 받았고 어미가 고른 정혼 상대가 바로 지금의 남편 최승호였다. 처음엔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고 조정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연화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출세와 권력에 눈이 먼 승호는 점차 집안엔 무심하고 외부에서는 기녀들과 어울리기 바빴다. 특히 혜지라는 기녀는 연화가 보기에 위험했다. 그녀는 단순한 첩이 아니었다. 손재주가 비상하고 말솜씨는 감미롭고 무엇보다 대감의 마음을 손에 쥔 듯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우연히 들은 하인들의 수군거림에 몸이 떨렸다. 들었어 대감께서 그 기녀를 정식 첩으로 삼으실 생각이래. 그뿐이 아니야. 김께서 물려받은 저 땅 문서며 비첩까지 전부 혜지 손으로 옮기려 한다더라.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방 안으로 돌아가 촛불 앞에 앉았다. 조용히 혼자서 찻잔을 들고는 미동도 없이 마시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관저의 마당에는 하인을 가장한 박정민이 있었다. 그는 본래 지방에서 농사꾼으로 살다가 어떤 인연으로 연화의 오라버니에게 구출된 뒤 관저의 자벽으로 들어왔다. 다른 하인들이 그를 단순한 힘만 센 바보로 여겼지만 정민은 묵묵히 허드레시를 해내며 묘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저녁 연화는 우연히 뒤뜰에서 정민과 마주쳤다. 그는 무거운 장작더미를 메고 땀에 젖은 채 고개를 숙였다. 마님, 비가 오는데 어찌 뒤뜰까지 나오셨습니까? 꽃잎이 젖었기에 젖은 꽃은 오래 못 가거늘 괜히 마음이 불편하여 나왔을 뿐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의 마음도 젖은 꽃 같으신가요?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긴 밤을 지새웠다. 며칠 뒤 연화는 우연히 남편의 석에 들어섰다. 원래는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예의지만 그날은 책 하나를 찾기 위함이라 스스로 핑계를 댔다.
그러나 서가 깊은 곳에서 발견한 한 서류 뭉치는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조세 배분표. 그 안에는 조정에서 배급된 세금의 일부가 누락된 흔적이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최승호 대감의 비리 증거였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다. 해지를 단순한 애첩이 아닌 권력과 재산의 도구로 삼으려는 남편의 계략이 뿌리 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단지 명문가의 이름을 빌려 쌓은 권세의 발판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정민을 불러 뒤뜰의 창가에 앉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민아, 만약 이 집에 큰 바람이 불어 닥친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단단히 대답했다. 바람 속에서 마님이 서 계신 곳이라면 저는 그 옆에 설 것이옵니다. 그 말에 연화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촛불 뒤로 감췄다. 고요히 눈을 감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처음으로 진심이 새어나왔다. 내가 무너지기 전에 너의 팔이라도 빌릴 수 있겠느냐.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조용히 바닥에 댔다. 그날 밤 창밖에는 다시 봄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번엔 꽃집도 벽도 가슴속 깊은 곳도 그 빛 속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양은 오랜만에 폭우를 맞이했다. 천둥이 산을 가르고 번개가 기와지붕을 덮치듯 하늘을 찢었다. 연화는 촛불 하나로 방을 밝히며 홀로 앉아 있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리 서류는 아직 그녀의 무릎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창문 너머의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소라는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마님, 오늘 밤은 하인들도 모두 처소로 돌아갔사옵니다. 바람이 심히 거서니 일찍 쉬시지요. 연화는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다. 소라야, 창문은 꼭 잠그고 문설주엔 쐐기를 박아두어라. 소라는 그녀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가만히 물러났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휘날리며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올 것이다. 그녀의 직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정확했다. 정민은 그날 밤 마당 끝 장작 창고에 몸을 뉘이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을 말리며 불씨를 피우던 중 희미한 인기척이 뒷담 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곧장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그림자 사이를 살폈다. 그리고 봤다,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담을 넘어 관저 안으로 조심스럽게 숨어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짧은 칼과 얇은 천이 들려 있었고 발소리는 마치 들짐승처럼 조용했다. 정민은 더 볼 것도 없었다. 단숨에 달려나가 뒤뜰로 향했다. 그의 발길은 마치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눈엔 오직 하나,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연화는 초가 거의 다 타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 순간 바람결을 뚫고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 그 소리는 창호지 문 뒤편에서 멈췄고 곧이어 조용히 문이 열리는 듯한 낌새가 느껴졌다.
찰나의 순간 촛불이 꺼졌다. 그리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날카로운 거미 그녀가 있던 자리를 스치며 지나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창밖에서 누군가의 육성이 울려 퍼졌다. 마님 몸을 숙이십시오. 쿵 하며 문이 부서지고 정민의 몸이 어둠 속을 가르며 뛰어들었다. 그는 맨몸이었으나 돌덩이 같은 팔로 한 자객을 벽에 내리쳤고 다른 한 명과는 격렬하게 몸을 맞부딪혔다. 칼이 그의 팔을 스쳤고 붉은 피가 하얀 옷자락을 물들였다. 연화는 숨을 죽이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정민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두 자객 중 하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정민의 옆구리를 찌르고 도주했다. 피가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소라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달려들었다. 마님 이게 다 피예요. 정민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마님, 그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정민아, 안 돼. 나 때문에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이 다시 울렸다. 그날 밤 관저의 후원에는 피와 물이 뒤섞인 흔적만이 남았다. 그날 새벽 연화는 소라와 함께 정민을 별채의 비밀방으로 옮겼다. 그 방은 본래 사용되지 않던 시어머니의 옛방으로 지하에 작은 공간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소라는 허겁지겁 약초를 끓이며 울먹였다.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관가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심지어 내 남편도.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민은 나 때문에 다쳤어. 내가 지켜야 해. 며칠이 지나도 최승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관저에 들락거렸다. 그는 혜지와 함께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고 연화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밤 이후 그녀는 매일 조금씩 남편의 서고를 드나들며 문서와 기록을 모았다. 소라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마님, 정말 그 모든 걸 드러내실 생각이세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내 삶을 버렸어. 이제 나도 그의 삶을 무너뜨릴 뿐. 그리고 어느 저녁 연화는 솔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움직여야 해. 그가 몰두한 사이 너는 혜지의 방을 뒤져. 무언가 있을 거야. 돈의 흐름 혹은 사람의 움직임. 소라는 무서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연화의 눈빛은 너무도 단단했다. 그 눈빛이 아니었다면 소라는 결코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혜지의 방 안 소라는 숨어들어 작은 함을 하나 찾아냈다. 그 안에는 은밀한 약자의 목록, 쪽지, 그리고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비 오는 날 밤에 끝내도록 안주인은 더는 쓸모가 없으니
소라는 숨을 삼키며 문서를 안고 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새벽녘 하늘은 흐릿한 회색으로 물들었고 관저의 처마 밑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듯하지만 어제의 피와 어둠은 지워지지 않았다. 소라는 품 안에 증거 문서를 꼭 끌어안고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따라붙고 있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뒤뜰로 뛰어든 순간 그녀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 파스. 사내는 말없이 칼을 꺼내 들었다. 소라는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 순간 나무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궁. 사내의 칼이 허공을 가르기 전에 정민이 그의 팔을 붙잡고 바닥에 내리쳤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팔로도 그는 거침없었다. 쓰러진 사내를 발로 누르고는 눈으로 소라를 확인했다. 괜찮소. 소라는 눈물 섞인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 가지고 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내의 몸을 끌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 숨겨놓은 창틀 밑 공간에 사내를 결박하고는 입을 막았다. 소라는 그제야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날 아침 연화는 남편 승호가 집을 비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혜지를 데리고 몇몇 하인들과 함께 외출이라 하였다. 그러나 연화는 알았다. 그것은 거짓 외출이었다. 오히려 혜지를 이용해 다른 일정을 꾸미고 밤중에 다시 돌아올 속셈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하고 손수 준비한 작은 괴짝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 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온 문서들과 인장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정민과 소라를 불러 그녀는 말했다. 오늘 밤 그를 여기에 묶는다. 조정으로 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직접 만들 것이다. 정민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마님 곁을 지킬 것이요. 연화는 눈빛을 낮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졌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은 묘하게 정적이었다. 관저 후원에는 작은 잔치가 차려졌다. 연어하는 흰 비단에 붉은 자수를 놓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 술상을 직접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늘은 남편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승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갑자기 내색이라니 제법이다. 연화. 그는 자리에 앉았고 혜지도 옆에서 부채를 펴며 말했다. 마님, 오늘따라 얼굴이 곱다 하오. 연화는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죽은 얼굴은 더 곱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민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승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놈 감히 어디서?
그러나 정민은 증거 문서를 꺼내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감추려던 실체다. 세금 유용, 허위 보고, 관군 매수, 그리고 암살 시도. 승호의 눈이 흔들렸고 곧바로 칼을 빼들었다. 내 놈을 죽이기 전엔 이 자리를 못 뜨겠다. 그 순간 정민이 움직였고 곧이어 후원에 한쪽 담장 위로 관찰사 직속 술라군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승호를 애워쌌다. 최승호 조정의 명으로 체포하오. 순라군장은 문서를 받아들고 소리쳤다. 연화가 사전에 조용히 비밀 연락을 넣어 순라군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들은 승호의 손목을 꺾고 해지마저 연행하려 했다. 그러나 해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전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는 그녀를 바라보다 담담히 말했다. 너는 단지 거울일 뿐이다. 그의 욕망을 비추는.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관전은 조용해졌다. 술라군이 떠난 후 후원에는 남겨진 찻장과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만이 남아 있었다. 정민은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님, 이제. 연화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굳고 따뜻했다. 이제 여긴 더 머무를 곳이 아니오. 그녀는 소라와 정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짐을 싸거라.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그날 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관절을 나섰다. 새벽녘 말에 짐을 실은 소라와 정민이 연화를 애워싸며 조용히 성문을 향해 걸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관절을 돌아보았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집은 이제 그저 기와와 나무로 된 차가운 건물일 뿐이었다. 잘 있거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강릉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만이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다. 동해 바닷바람은 냉정하면서도 따스했다. 강릉 외곽, 바다와 가까운 작은 마을, 물 한 개가 자욱한 새벽, 지붕이 낮고 굴뚝이 작은 초가 한 채가 그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김연화는 초가 지붕 아래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다. 흙 묻은 손끝은 그녀의 과거와 너무도 달랐지만 그녀의 눈은 고요했고 얼굴에는 비로소 생기가 돌아 있었다. 마님,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 하셨지요. 소라가 뒤에서 웃으며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다. 연화 아씨, 오늘은 나물 캐러 뒷산에 가실래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관저의 귀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바닷가 마을의 한 여인, 그리고 매일 땀 흘리며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정민은 인근 포구에서 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그의 손등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를 박나무꾼이라 불렀다. 그가 오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고 동네 노인들은 그를 믿고 일거리를 맡겼다. 그러나 그가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와의 그림자를 떠올리곤 했다. 피비린내 나는 밤, 칼 끝에서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그리고 연화에 떨리는 눈동자. 그 기억은 가시처럼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고 그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2번 바뀌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연화가 들렀을 때였다. 장터 한 구석에서 떠도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발길을 붙들었다. 들었나 한양서 달아난 관부인의 행방을 찾는 자들이 또 내려왔다지 뭐야. 어디든 찾고 있다더군. 상을 걸었다나 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옮겼지만 손 안에 쥐이고 있던 채소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정민과 소라를 불렀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그가 만든 그림자는 남아있는 듯하구나.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겠소. 연화는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연화는 무심코 문을 닫기 위해 마당에 나섰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무거운 발소리. 그녀는 조용히 뒷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보았다. 낯선 사내 셋이 초가 뒤편에 숨어 있었다. 하나는 단도를 손에 쥐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연화의 초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맞아. 여인의 얼굴 기억하고 있지. 그 순간 연화는 숨을 삼키고 재빨리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녀는 정민을 깨웠다. 그들이 왔어. 정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장 속에 숨겨둔 칼자루를 쥐고 솔에게는 말 아궁이에 담은 짐을 준비하게 했다. 아씨와 소라는 곧장 뒷산으로 가시오. 나는 시간을 벌겠소.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왔으니 함께 나가야 해. 정민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더 이상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피를 흘린 사람들, 서로를 지켜낸 인연이었다. 밤은 깊었고 사내들은 초가 안으로 조심스레 스며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정민이었다. 그는 기습적으로 한 명을 덮쳤고 칼이 튕겨나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라가 문간에 불을 던졌고 밝아진 불빛 속에서 세 사람은 전투에 돌입했다. 그들은 단련된 자객이었으나 정민은 한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연화는 창문 너머로 활을 꺼내 조심스럽게 조준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배운 궁수를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멈췄다. 스윅. 화살 하나가 적의 어깨를 꿰뚫었고 나머지 자객은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동시에 뒤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조심해. 정민이 몸을 던져 연화를 막았고 칼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그는 다시 일어나 칼을 든 사내와 맞섰고 마침내 그를 쓰러뜨렸다. 숨이 가쁘고 피 냄새가 강했다. 정민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연화가 다급히 그를 부축했다. 또 다치고 말았구나.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님, 아니, 연화님,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떠났다. 이름 없는 뱃사공에게 부탁해 조용히 항구를 빠져나왔고 먼 시골의 한 산중 마을에 정착했다. 이곳엔 관가의 눈도, 복수의 그림자도 없었다. 연화는 들판을 가꾸었고 정민은 아이들에게 나무 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약초를 다루었다. 그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갔다. 어느 봄날, 연화는 작은 꽃이 핀 화단 앞에서 조용히 앉아 정민의 옆에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진정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름과 집안이 없으니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된 기분이야. 정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소. 다만 세상이 그것을 가두었을 뿐. 그 말에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경주의 하늘은 사흘째 피로 물들고 있었다. 구름은 눅눅했고 들판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눈동잔 공포가 가득했다. 왕이 반란을 피해 한양을 떠나 임시로 머무는 이 도시는 더 이상 고요한 불국의 땅이 아니었다. 저녁종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마을 어귀엔 초병들이 배치되었고 뒷산에선 수상한 불빛이 자주 번뜩였다. 이 혼돈의 시절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하물며 궁궐 내부조차 피비린내와 배신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성호는 평범한 이름의 하인이었다. 궁 근처 외곽의 마구간에서 나무를 패고 장작을 나르며 지냈다. 사람들은 그를 성호놈이라 불렀고 가끔은 멍청한 놈이라 놀렸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만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가 혼자일 때 눈빛은 달랐다. 조용히 지게를 내려놓고 주위를 살필 때의 움직임, 나무칼을 다듬을 때의 손놀림은 범상치 않았다. 사실 그는 멍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는 자였다. 어릴 적 부모를 영모제로 잃고 떠돌던 그에게 살아남는 법은 입을 닫고 눈을 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하늘이 갑자기 검은 불빛으로 일그러졌다. 궁 근처의 화서문 쪽에서 연기가 솟구쳤고 종각 근처에선 말들이 요란하게 울었다.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다. 성호는 나무를 내려놓고 굴뚝 너머를 올려다보았다. 군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기와 뒤편에서 날뛰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달렸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궁 북쪽의 후원이었다. 그곳은 원래 조용하고 나무가 우거진 장소였으나 지금은 불길에 물든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누군가가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봤다. 흰 비단 옷자락, 왕족의 문양, 그리고 쓰러진 몸. 성호는 숨도 고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얼굴은 낯설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씀 마십시오. 지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부축했고 그녀는 끝내 정신을 잃었다. 성호는 궁 밖으로 그녀를 몰래 데리고 나왔다. 성벽 뒤편. 그가 평소 눈여겨보던 폐사, 오래전 불에 탄 채 방치된 절 하나가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안쪽 방 하나는 여전히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그곳에 그녀를 눕히고 불을 지피고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없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도망친 탓에 기진맥진해 있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가 중얼거릴 무렵 그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절입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곳이요. 그녀는 힘겹게 일어났고 고요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민지. 아버지를 대신해 이 궁에 와 있었지. 그런데 내 수레가 매복에 당했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궁에서도 칼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만지며 말했다. 나는 도망친 공주다. 성호는 놀란 기색 없이 단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감히 몰라배어 송구하옵니다. 민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지금껏 나를 살린 이가 가장 낮은 자라니 세상이 참 묘하구나. 다음 날 폐세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백발의 노파, 옥화 할멈이었다. 성호가 어릴 적 도움을 받았던 인연으로 이 일대를 오가며 약초를 캐고 조용히 사는 이였다. 그녀는 민지를 한눈에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피해야 한다? 저 놈들 눈에 띄는 순간 바로 목이 날아가겠지. 저는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폐하께 경고를. 옥화는 혀를 찼다. 네가 지금 돌아가면 폐하를 보기도 전에 죽을 게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란 세력의 명단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민지가 눈을 들었다. 그게 있다면 넌 그것을 훔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그날 밤 성호는 다시 궁 근처로 향했다. 그는 마치 한 마리 그림자처럼 지붕과 담장을 넘고 화초 틈을 뚫고 지나갔다. 그의 목표는 하나. 장태경, 반란의 주모자로 알려진 대신의 저택이었다. 그는 호위가 삼엄한 대저택에 은밀히 침입했고 방 한 켠의 함 속에서 의심스러운 명단과 서신을 찾아냈다. 그러나 탈출 직전 경비병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성호는 순간 숨을 죽였고 그림자 뒤로 몸을 숨겼다. 수초의 긴장감, 숨 막히는 침묵,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의 등 뒤로 화살이 스쳤고 조명이 뒤늦게 반짝였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폐사로 돌아온 그는 피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벗으며 민지에게 명단을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걸
아버지께 전하면 그 전에 궁의 내통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폐하에 가장 가까운 자 안에 있습니다. 옥화는 이불을 걷어내며 낮게 웃었다. 이게 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은 너희 둘을 일부러 만나게 한 것이겠지. 민지는 조용히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엔 보이지 않던 강인한 단단함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다. 네가 정말 멍청한 하인이라면 나는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성호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멍청한 척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폐사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비온 뒤라 바위엔 이끼가 짙었고 뒷산은 안개로 자욱했다. 성호는 어제의 피 묻은 옷을 개워 장작 밑에 숨기고 민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명단을 분석하며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절 믿던 사람도 있어요. 어릴 적 나를 업어 키웠던 내시도 저 안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서려 있었다. 성호는 말없이 종이 다발을 접어 옷 속에 넣으며 말했다. 이걸 폐하께 전달해야 합니다. 그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지. 옥화 할멈이 소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너희가 이 상태로 한양까지 간다는 건 미친 짓이다. 궁 안에 누군가가 이미 정보를 흘리고 있어. 어디로 가도 눈에 띄면 끝이지. 성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강릉 쪽으로 우회하겠습니다. 해안로를 타면 궁에서 파견된 병력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더 멀고 험하다. 하지만 살아서 도착할 가능성은 그쪽이 높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더는 공주가 아니었다. 단지 조정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는 한 명의 여자일 뿐. 그러나 그 한 조각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가야만 했다. 이틀 후 그들은 옥화의 도움으로 숲길을 따라 출발했다. 변장한 민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장터 여인 행세를 했고 성호는 평소처럼 지게를 짊어진 나무꾼 행세를 했다. 산길은 거칠고 길목마다 숨어든 시선이 있었다. 하루는 폭우가 쏟아졌고 다른 하루는 발을 헛디뎌 바위 틈에 빠질 뻔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셋째 날 밤. 중간 기착지였던 작은 산촌에서 벌어졌다. 그곳 주막에서 하룻밤을 쉬던 중 민지는 술 취한 사내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중 한 사내가 다가왔다. 처자, 낯이 익은데 성호는 나무장작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사내의 앞길을 막았다. 진아는 나그네여. 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성호를 살폈다. 그리고 낮게 중걸거렸다. 어디서 봤더라? 반송역 쪽에서 봤던 얼굴 같기도 하고 성호는 더 말하지 않고 그를 외투 끝으로 밀어냈다. 작은 충돌이 있었고 곧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그들은 주막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한참을 달린 뒤
새벽녘에 그들은 외길 끝에 작은 석굴을 발견했다. 깊숙한 동굴은 축축했고 안에는 오래된 화로와 거미줄만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민지는 추운 몸을 감싸며 조용히 불 앞에 앉았다. 성호는 마른 나뭇가지를 태우며 눈길을 그녀에게 돌렸다. 많이 힘드시지요? 아니요. 이상하게 편해요.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어 도망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호, 왜 나를 도왔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부터. 그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답했다. 처음 봤을 때 살고 싶다는 눈빛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왕궁 안에 있을 땐 아무도 내 진심을 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다들 존경하고 따르지만 나라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성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굳은 살 박힌 손과 고운 손이 서로 맞닿은 순간 동굴 안의 바람은 멈춘 듯 했고 불빛은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밤 둘은 같은 자리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밖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 사이엔 정적과 온기만이 흘렀다. 아침이 밝자 성호는 다시 짐을 챙겼다. 민지는 조용히 그를 도왔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그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 여정이 끝나면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함께 가요. 끝까지. 그 말에 성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란 감정을 느꼈다. 날이 밝기 전 성호는 먼저 밖을 살폈다. 동굴 입구 쪽엔 이상하게도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땅을 짚으며 발자국을 확인했고 멈춰 선 자리에서 눈썹을 찌푸렸다.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 그 말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서 짐을 정리하던 그녀는 곧바로 망토를 입으며 물었다. 어디까지 온 거죠? 가까워. 최소한 어젯밤 우리 주막에서 빠져나간 걸 눈치챈 것 같아. 옳고 할멈이 남겨준 말이 뇌리를 스쳤다. 진짜 위험은 길의 끝이 아니라 길 위에서 너희를 쳐다보는 눈이다. 그 말처럼 그들은 이미 시선 속에 있었다. 둘은 즉시 동굴을 떠나 숲 깊숙한 길로 빠졌다. 성호는 앞장섰고 민지는 최대한 그의 발소리를 따라갔다. 짙은 안개와 축축한 낙엽이 발을 잡았고 뒤에서는 새 떼가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점점 잦아졌다. 더 빨리 가야 해요.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성호는 그녀를 붙잡고 바위 너머로 이끌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사한 허리쯤에 이르렀을 무렵 앞쪽에서 검은 복면을 쓴 3명의 사내가 나타났다. 뒤이어
후방에서도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공주마마, 이쯤에서 편히 돌아가시지요. 복면의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그는 분명 장태경 쪽에서 파견된 자객이었다. 성호는 민지를 뒤로 물리고 앞으로 섰다. 맨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돌보다 더 단단했다. 그를 넘기지 마라. 그가 가진 것이면 우리 모두 죽는다. 사내들은 검을 뽑았다. 성호는 바닥에 긴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다. 한 손에 묶은 천으로 끝을 감아 급히봉처럼 휘두를 무기를 만들었다. 첫 번째 사내가 돌진했고 성호는 재빠르게 측면으로 피하며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나 동시에 뒤에서 덤벼든 2번째 사내가 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성호는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며 밀쳤다. 칼끝이 그의 어깨를 찢었고 피가 튀었다. 그는 고통을 참고 민지에게 속삭였다. 이제 뛰어. 하지만 지금 아니면 둘 다 죽어. 그 눈빛은 망설임이 없었다. 민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천 안에 감춰둔 반란 명단을 품속 깊이 넣은 채 숲속으로 뛰었다. 성호는 뒤돌아 사내들과 다시 마주섰다. 그는 이미 한쪽 팔이 피범벅이었지만 발밑의 흙과 나뭇가지, 주변의 경사를 살피며 싸웠다.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1명, 2명. 그는 쓰러졌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 틈으로 도망쳤다. 사내들은 그를 쫓았고 숲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 끝에 깊은 협곡이 나타났다. 바닥에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었고 절벽 끝에 선 성호는 한 손으로 무너진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그 순간 사내가 달려들었고 성호는 그와 함께 몸을 던졌다. 거센 소리, 부서진 돌, 그리고 조용함. 한편 민지는 숲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발목이 찢어지고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겼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작은 절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왕이 파견한 소규모 친위대를 만났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 묻은 손으로 품속의 명단을 꺼내며 외쳤다. 이걸 폐하께 반드시 전해줘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며칠 후 궁 안에선 장태경과 그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고 조정은 큰 혼란 속에서 다시 정비되었다. 왕은 친히 명을 내려 민지를 불러내어 안으며 말했다. 내 딸, 고생이 많았다. 민지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성호는, 이성호는 어찌 되었습니까? 왕은 조용히 시선을 떨궜다. 그는 너를 살리기 위해 물속으로 사라졌단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그 눈엔 오히려 고요한 빛이 맺혀 있었다. 한 달 후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 강을 따라 난 좁은 길 어귀의 한 남자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어깨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은 절뚝거렸지만 두 눈은 살아 있었다.
그는 작은 나무집 앞에 멈춰 섰다. 그 집에 문이 열렸고 민지가 나왔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서로에게 다가가 안았다. 이젠 반란도 없고 신분도 없었다. 단지 살아남은 두 사람, 그리고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이었다. 궁예들은 오랜만에 햇살을 받았다. 반란이 진압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조정은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왕의 눈빛도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왕궁 안의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한 사람만은 조용히 웃지 않았다. 이성호, 그는 오늘 아침 왕의 특명으로 어전 앞에 불려왔다. 말끔한 도포가 몸에 익숙하지 않았고 상처가 남은 팔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궁궐의 대청에 무릎을 꿇었고 좌우에 모인 대신들이 그를 응시했다. 이성호, 왕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그대의 충전근 이미 온 조정이 알고 있다. 목숨을 걸고 공주를 지켰고 나라의 기둥을 되살렸다. 그러니 짐은 그대에게 전고품 참군의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조정이 술렁였다. 천한 하인의 신분에서 일약 벼슬길에 오른다 전례 없는 파격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머리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다. 전하의 은혜에 과분하옵니다. 하지만 감히 소시는 그 은혜를 사양하고자 하나이다. 왕은 놀라며 물었다. 무슨 연고로 그러한가? 성호는 고개를 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벼슬이 아닌 사람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공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여겨준 한 사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말에 조정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고 민지는 눈가가 붉어졌다.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벼슬 없이 살되 짐의 마음은 잊지 말라. 언제든 그대가 원할 때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성호는 머리를 숙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며칠 뒤 성호는 다시 평복으로 갈아입고 궁을 떠났다. 그와 함께 한 사람, 바로 민지였다. 왕은 처음엔 만류했다. 공주는 왕실의 상징, 가문의 혈맥. 하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백옥의 방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건 이름 없는 삶 속에서도 함께 걸어갈 사람입니다. 왕은 결국 허락했다. 딸의 눈 속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더는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안동으로 내려갔다. 처음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골 마을. 옆에 작은 냇물이 흐르고 다락논이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곳이었다. 그곳엔 3칸짜리 초가가 있었고 옛날 사또의 빈 집을 수리해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성호는 나무를 다듬고 지붕을 고쳤다. 민지는 들꽃을 심고 항가리에 장을 담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민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웃에게 약초를 나눠주며 마님 대신 민아씨라 불리게 되었다. 어느 봄날 아침, 성호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그때 민지가 두 그릇의 보리밥과 나무를 들고 나왔다. 이만 하면 쉬셔도 돼요. 팔도 아직 다 안 나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소. 이젠 어깨보다 허리가 더 아파서 문제요. 그 말에 민지는 웃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잠시 후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겐 이곳이 궁보다 더 따뜻합니다. 여긴 마마가 아닌 민지라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곳이니까. 그 말에 민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시간은 흘러 마을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생겼고 어르신들도 더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 성호와 민지는 마치 이 마을의 기둥처럼 존재했고 외지에서 찾아온 이들도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세월 속에도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때때로 성호는 새벽녘 강가를 걷다가 민지는 마당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 밤의 산길, 그 협곡의 절벽,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그들은 그 순간들을 잊지 않았다. 대신 그 기억을 품고 조용히 살아갔다. 어느 가을날 먼 조정에서 한 편의 편지가 도착했다. 왕의 붓글씨였다. 짐은 여전히 그대들을 기억한다. 궁은 여전히 조용하나 그대들이 없는 자리는 늘 허전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백성의 마음속이니 그대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곧 나라의 뿌리다. 민지는 편지를 접고 천천히 창문 너머의 산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성호,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그는 그녀의 곁에 와서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그대가 웃고 있으니 그걸로 조카오 전주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대로에는 수레가 지나가고 시장통에는 물건을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쌀, 천, 약초,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는 전주는 그야말로 조선 상업의 심장이었다. 그 복잡한 시장의 북쪽 끝, 고요히 자리한 고가 한 채. 그곳은 조밀한 상단의 본거지였다. 사대부도 아닌 상인이 이처럼 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돈과 장악력 때문이었다. 그녀는 부유하되 인색했고 이름은 드노프나 백성들의 뒷말도 많았다. 그 많은 말이야. 쌀 2도에도 그냥은 안 주지. 딸 소연아 씨는 천사 같은데 어미는 금덩이를 삼켰지 뭐냐. 한덕수. 그 집의 종이자 일꾼이었다. 30이 가까운 키 큰 사내였고 항상 얼빠진 듯한 표정과 굼뜬 걸음으로 조롱받았다. 야, 덕수야 저기 쌀 자루 좀 옮겨. 또 헛디디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해라. 하인들이 짓궂게 소리쳐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천천히 해도 되지요. 그는 늘 느릿했고 멍한 표정으로 땀을 흘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는 멍청한 게 아니라 관찰 중이었다. 덕수는 매일 창고로 들어가며
입구 기둥의 금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마당의 발자국 자취가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 쌀 자루의 무게가 전날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두 기억했다. 그는 과거 평안돼서 몰락한 양반의 서자였다. 정식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살다 쫓겨나 이곳 전주까지 흘러 들어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잊힌 존재가 되어야 했고, 그가 택한 방식은 바보의 얼굴을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조미란의 집안 구조와 하인들의 성격, 물류의 흐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정확한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단의 낯선 인물이 등장했다. 윤광수, 용인에서 넘어온 부유한 상인으로 조미란이 요즘 자주 불러들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젊고 깔끔했으며 무엇보다 이상할 정도로 조미란에게 공손했다. 마님, 이번엔 남원 쪽 수매도 맡아보시지요. 제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윤서방, 내가 뭘 안다고. 그쪽은 자네가 잘하니 알아서 해줘요. 그들의 대화는 겉보기엔 비즈니스 같았지만 덕수는 그 속의 거래를 눈치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창고에서 확인한 쌀의 감소량이었다. 이틀 전보다 자루가 4개, 평균보다 가볍다. 그는 누군가 창고에서 쌀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자루에 묻은 흰색 분말은 쌀가루가 아닌 석회가루였다. 누군가 고의로 창고의 쌀을 망치려 한다. 그날 저녁, 덕수는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지나던 중 정원 뒤편에서 소연 아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조미란의 외동딸로 어미와 달리 조용하고 친절했다. 장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책과 그림을 즐겼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덕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덕수야, 오늘도 땀을 많이 흘렸구나. 에이, 원래 잘 흘립니다요. 그는 어정쩡하게 웃었고 소연은 물동이를 받아들며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윤서방님을 자주 부르시더구나. 예, 돈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께선 날 그분께 시집보 내시려는 것 같아. 덕수는 입꼬리를 내리며 말했다. 그 양반은 쌀 자루보다 가벼운 말만 하더이다. 소연은 피식 웃었지만 곧 그 눈에 걱정이 비쳤다. 덕수야?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왠지 이상해.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 말에 덕수는 더는 웃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럼 이제 저도 바보짓은 그만해야겠네요. 그날 밤 덕수는 창고로 들어갔다. 달빛이 약했고 바람이 새었다. 그는 천천히 자루 사이를 헤치며 바닥을 살폈다. 그리고 자루 사이에서 금장 장식이 박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 안엔 윤광수가 조미란과 짜고 상단을 고의로 파산시켜 남원 지방의 매점권을 독점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쌀을 상한 듯 만들고 가격을 떨어뜨린 후 대량 매입한 뒤 독점 공급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거기 누구야?
2명의 하인이 들어섰고 덕수는 재빨리 자루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아까 마님이 뭐라고 했지?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누가 자꾸 냄새 난다고 난리잖아. 내일쯤 불 질러 없애자고 하시더라. 덕수는 숨을 죽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죄인이었다. 그날 새벽. 덕수는 편지를 소연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건 너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난 장터로 나갑니다. 진실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밝혀야 하니까요. 소연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덕수야, 돌아와야 해. 무사히. 덕수는 웃었다. 하지만 이번의 웃음은 예전의 바보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세상과 맞서기 위해 짓는 결의의 미소였다. 전주의 대장장은 거리. 매월 초하루가 되면 여기선 가장 큰 시장이 열렸다.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 손님들, 유랑학사들, 그리고 호객꾼들의 목소리로 거리 전체가 들썩였다. 덕수는 그 복판에 섰다. 바보 가면을 벗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조미란과 윤광수의 내통 서신이었다. 그 글에는 광수의 필체가 또렷했고 조미란의 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전주 백성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모두 멈칫했지만 이어지는 그의 외침에 시선이 쏠렸다. 이 서신은 조미란 상단과 윤광수, 두 자가 우리 모두의 쌀을, 삶을, 이익을 속이고 빼돌린 증거입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다. 쟤 누구야? 미란댁집 머슴 아니야. 그 멍청한 덕수 아니야.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한덕수요. 지금까지 바보인 척 했지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이 상단은 속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쌀 자루가 실린 수레가 시장 쪽으로 들어왔다. 그 위엔 윤광수가 타고 있었고 곁엔 몇 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덕수를 보자마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쏘아붙였다. 이놈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이건 헛소문이 아닙니다. 서방, 이건 진실입니다. 덕수는 서신을 높이 들었다. 여기엔 당신이 조상단의 쌀창고를 고의로 망치고 가격을 떨어뜨려 남원 매점권을 독점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직접 쓴 서신, 직접 찍은 인장, 광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놈을 끌어내 그의 명령에 따라 덩치 큰 사내 둘이 덕수에게 달려들었다. 덕수는 그 순간 몸을 낮춰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좁은 골목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덕수는 맨손으로 상대의 팔을 꺾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나 수는 불리했다. 그때 그만두시오. 여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바로 소연이었다. 그녀는 양손에 쥐인 또 다른 서신을 흔들며 앞으로 나왔다. 이건 어머니의 장부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송을씨와 거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광수 서방님과의 내통,
모두 여기에 있어요. 광수는 순간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소연 아씨, 너도 미쳤느냐? 이게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순간 덕수가 다시 벌떡 일어나 광수의 턱을 가격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광수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바뀌었다. 같은 시간 좀이라는 상단 내부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을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냐? 마님? 시장에서 덕수가 광수를 폭로했다 합니다. 소연 아씨도 함께 조미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겉옷을 걸치고 마차를 타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광수는 이미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고 있었고 덕수는 피범벅이 된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그의 곁에 앉아 손수건으로 피를 닦고 있었다. 조미라는 딸을 보며 눈을 부릅떴다. 너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어머니, 그 일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 상단을, 이 도시를 망치는 일이었어요. 조미라는 숨을 몰아쉬었고 이내 눈을 돌려 덕수를 바라봤다. 그 바보 같던 놈이 이런 계략을. 덕수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마님, 이 상단은 어르신이 읽으셨습니다. 제가 멍청한 척한 이유는 그 상단을 믿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르신이 아니라 이곳의 정신을요. 조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돈이 많으면 모두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잃는구나. 소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며칠 후 좀이라는 광수와의 모든 거래를 공식적으로 끊고 관의 출두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녀는 상단의 지분 절반을 소연에게 넘겼고 나머지는 전주의 공동 복지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덕수를 내 딸에게 맞는 사람으로 인정하마. 그 말에 덕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마님. 아니, 장모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전주에 들녘엔 벼가 익어 고개를 숙였고 상단도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덕수는 매일같이 시장을 돌며 거래를 챙겼고 소연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회계 장부를 검토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상단 뒤쪽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틈으로 검은 그림자 두셋이 스며들었고 마당 끝에 매달린 풍경이 흔들리며 바람과는 다른 금속 소리를 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손짓으로 지시했고 하나가 짧게 중얼거렸다. 한덕수,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들은 윤광수의 남은 하수인들이었다. 광수는 관에 끌려갔지만 아직 조정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그의 돈과 손은 깊었다. 그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무렵
덕수와 소연은 들판의 경계에서 장터로 갈 물품을 점검하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고 산 능선 너머로 해가 가 떠오르고 있었다. 덕수야. 오늘은 장서는 날이니 조금 더 이른 출발이 좋겠어. 네, 아씨. 이 나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바로 가죠. 그가 허리를 숙인 그 순간 숲 쪽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바로 나귀 옆 기둥에 박혔다. 푸! 소연이 비명을 지르자 덕수는 즉시 그녀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왔구나. 숲속에서 두 명의 사내가 튀어나왔다. 하나는 창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짧은 칼을 든 채 덕수를 겨누었다. 한덕수 광수 서방님의 뜻을 거스른 대가를 치러야겠다. 너희가 아직도... 덕수는 곧바로 옆에 삽자루를 들어 막았다.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그 순간 또 한 명이 뒤에서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아씨,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사내를 밀쳐냈고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망가요? 산 쪽으로. 안 돼. 당신도 함께 가야 해. 이대로 가면 둘 다 죽어.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소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산 능선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발밑에 이슬에 젖은 풀잎이 찢어졌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숲 안으로 몸을 던졌다. 남겨진 덕수는 피를 흘리며 두 사내와 마주섰다. 난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광수 서방님을 망치게 했지? 그 자는 백성을 팔아 장사를 했고 상단을 죽여 나라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삽자루를 거꾸로 잡고 돌진했다. 첫 사내의 창을 튕겨낸 뒤 두 번째의 칼을 옆구리로 피해 들어가 어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수는 적었고 상처는 깊었다. 그의 몸이 무너지려는 그 순간 숲 안에서 무언가가 날아들었다. 퍽! 돌멩이였다. 그리고 또 하나. 그만둬 이 짐승들아. 소연이었다. 그녀는 숲에서 돌아와 두 손에 돌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범벅이었고 눈빛은 떨렸지만 똑바로 사내들을 응시했다. 내 앞에서 그를 죽이려면 나부터 밟고 가. 한 사내가 짜증난 듯 소리쳤다. 저 계집까지. 그가 덕수를 향해 칼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덕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의 복부에 삽 손잡이를 꽂았다. 공.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남은 자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 미친 것들. 그는 숲속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마을 쪽에서 기병들의 발걸음이 들려왔다. 관계의 연락이 닿은 것이었다. 곧 병졸들이 도착했고 두 사내 중 하나는 붙잡혔고 하나는 도주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소연이 그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눈 뜨세요. 덕수야, 덕수야.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울지 마요. 나 아직 살아있어? 그래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약속도 안 했는데. 무슨 약속?
소연은 그의 이마에 이슬 맺힌 머리칼을 치우며 속삭였다. 당신과 평생 함께 살겠다는 약속, 그 말에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꼭 살아야겠구나. 며칠 뒤 덕수는 상단 내 별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조미란이 조용히 들어와 침상 곁에 앉았다. 내 놈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이 상단이었느냐. 덕수는 힘겹게 웃었다. 처음엔 그저 살아남으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진짜 집이 되고 아씨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 느꼈을 때부터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조미라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내 놈을 내 딸의 지아비로 여겨도 되겠다. 그 말에 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눈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감사. 봄이 찾아왔다. 전주의 대지에는 새싹이 돋고 상단의 창고 안에도 새로운 물품들이 속속 들어왔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조미란의 상단은 이제 단순한 부자들의 거래소가 아니었다. 그 중심에 덕수와 소연이 있었다. 덕수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마당에서 장정들과 함께 쌀 자루를 나르고 있었다. 이전 같으면 허둥대던 상인들이 이제는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거래처들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말투로 응대했다. 그는 허리춤에 조그마한 종을 매달고 다녔다. 그것은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숲길 근처 나무에 매달려 있던 바람종이었다. 왜 저 종을 달고 다니느냐는 물음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위험은 언제나 조용히 온다는 걸 이 종이 알려줍니다. 한편 소연은 어머니 조미란과 함께 장부를 다시 썼다. 여기 이 부분 저자중부의 장사꾼들과 거래처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를 속이려던 흔적이 있었어요. 조미라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전엔 나 혼자만 믿었지만 이제 너와 덕수까지 있으니 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우리가 이 상단이에요. 며칠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전주의 작은 사찰 앞 벚꽃이 흐드러진 그날 소연은 연분홍 한복을 입고 덕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혼례는 금과 비단 대신 쌀과 장사꾼들의 환호로 가득했다. 덕수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내야. 아씨? 아니. 소연아, 오늘부터 나는 내 남편이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든 너와 함께 견딜 거야. 두 사람의 맹세는 벚꽃잎 사이로 날아갔고 종이 바람에 울렸다. 그들은 상단의 이름을 바꾸었다. 조미란 상단이 아니라 이제는 연정상단, 사랑과 정직, 두 글자를 따온 이름이었다. 덕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상단은 이제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인과 일꾼이 함께 키우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정직한 뿌리 위에서만 자랍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을 느꼈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광수는 아직 재판 대기 중이었고 그의 친족 중 몇 명은 아직도 지방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어느 날 덕수는 시장 입구에 붙은 쪽지를 받았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아내다. 그는 침묵 속에 쪽지를 태워 없앴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단 입구에 병졸 출신 경비원을 2명 고용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무서워? 무섭지?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다시 온다면 이번엔 2배로 지킬 거야. 그의 말은 더 이상 허풍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마당 한켠에서 종을 고쳐 달고 있었다. 그때 소연이 다가와 앉았다. 그 종이 울리면 무서워지지 않아? 아니, 종이 울리면 내 얼굴이 떠올라. 왜 내가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또렷해지거든.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럼 이 종 절대 떨어뜨리지 마. 계절은 흐르고 상단은 더욱 번창했다. 하지만 덕수와 소연은 더 이상 부유함을 꿈꾸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이었다. 일꾼들에게 하루 한 번은 가족과 편지를 쓰게 했고 손님들에게는 재화보다 신뢰를 먼저 팔았다. 그 정신은 상단을 넘어 전주 전체로 퍼져갔다. 아이들이 덕수를 보면 정직상단 대장이라 외쳤고 노인들은 저 사람은 정말 백성을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단 앞마당에 흰 머리의 노인이 찾아왔다. 낡은 갓을 쓰고 한 손엔 지팡이, 다른 손엔 누렇게 바랜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덕수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윤광수가 죽기 전 남긴 서신과 숨겨둔 자금 계좌의 목록이 있었다. 그놈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모양이야. 진심은 칼보다 깊다는 걸. 덕수는 봉투를 조용히 접었다. 이제 완전히 끝났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덕수는 종을 꺼내 다시 한번 닦았다. 그 곁에서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종이 울릴 일은 없겠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울리게 달아둘 거야.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집 앞엔 지금도 작은 청동종 하나가 걸려 있다. 바람이 불면 그것은 은은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엔 생존의 지혜, 사랑의 약속, 그리고 정직한 미래가 깃들어 있다.